함께하면 됩니다. 함께하면 됩니다. 함께하면 됩니다. 함께하면 됩니다. 화이팅! 여러분 끝까지 함께 갑시다. 함께하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연휴 기간 녹화로 여러분을 계속 만나 뵀지만 또 이렇게 쌩쌩한 라이브로 함께 하게 되니까 더욱 반갑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 최대 관심사는 무엇이었을까요? 정치권이 여전히 이런저런 공방으로 국민들의 심사를 불편하게 했지만 최고는 역시 조용필 공연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올해로 75살, 75세가 된 조용필 씨가 여전한 가창력으로 또다시 국민들의 가슴을 덮여주고 어루만져 주었는데 참 감동적이었죠. 시청률이 15%를 넘겼다는데 요즘 KBS 시청률 이렇게 나온 적이 없지요. 저는 이 시청률이 단순히 공연에 대한 공감을 넘어서서 지금까지 꾸준히 한 길만을 걸어온 성실한 거목에 대한 국민의 헌사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하다는 것, 변함없다는 것, 초심을 끝까지 지킨다는 것,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기에 또 하나 조용필이 위대한 것은 바로 위대한 탄생과 함께 했다는 것을 꼽습니다. 1979년에 결성됐으니까 벌써 46년을 함께 해온 멤버들 아닙니까? 그토록 오랜 세월 함께 했으니 이렇게 완벽한 소리를 만들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역시 함께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성실함과 함께함, 이 두 가지가 어우러져서 조용필은 하나의 장르가 되고 역사가 된 것이죠. 경의를 표합니다. 닮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끝까지 함께 합시다. 2025년 10월 10일 금요일 생방송 백운기의 정치 1번지 함께 출발합니다.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추석 명절 연휴 기간에 특별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해피 추석 특가 기획전. 오늘 마지막이니까요. 아직까지 혹시 구매 안 하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구매하시면 득템이 될 겁니다. 어떤 상품들 있냐면요. 정어리원 드리면 다 사용하시는 정어리 선크림. 이번에 10개 이상 구매하시면 특별히 바디워시 로션 세트를 함께 드립니다. 이것만 해도 7만 원 상당인데요. 10개 이상 주문하면 완전히 남는 거죠. 그리고 정어리몰 디퓨저는요. 15가지 향이 있는데 해바라기 조화 스틱을 이번에 함께 드립니다. 향기도 좋고 분위기도 살리고 이런 찬스 잘 살리시길 바라고요. 고급 3단 자동 우산. 이거는 또 우산으로도 쓰실 수 있고 양산으로도 쓰실 수가 있는데 자동으로 접었다 폈다 하실 수 있는 아주 좋은 제품입니다. 이것도 9,900원에 무료 배송으로 드리고 있고요. 끝으로 UV 차단 마스크, 자외선 차단하는 마스크가 2장입니다. 1+1으로 컬러가 흰색이 있고 검정색이 있는데 컬러별로 고를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해피 추석 특가로 준비했습니다. 아마 어디에서도 이런 가격 준비하실 수 없을 건데 다 고르셔도 좋고 마음에 드시는 거 하셔도 좋고 오늘까지만 진행하니까요. 정어리몰에서 필요하신 상품들 슬기롭게 소비 생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여러분 추석 연휴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어서 녹화로 이렇게 쭉 만나 뵀는데 녹화된 프로그램에도 여러분들 계속 함께 해주셔서 저 녹화하느라고 좀 힘들었지만 정말 감사하고 연휴를 잘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녹화로 여러분들을 만나보면서 제가 이벤트를 하나 준비했죠. 녹화한 날짜 알아맞추기. 많은 분들이 응모를 해주셨는데요. 지금도 오고 계시고 끝까지 안 보고 첫날 막 이렇게 응모를 한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아셨을까? 근데 그중에 정답자도 있어요. 참 놀라워라. 아마 예고편 보고 맞추신 게 아닌가 싶은데요. 제가 중간에 또 함정도 하나 파놨는데 그걸 또 뚫고 그렇게 맞추신 걸 보고 제가 놀랐습니다. 일단 오늘까지 제가 받겠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취합을 해서 월요일 날
당첨자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을 맞추신 분들께 제가 준비한 아주 소중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많이 응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휴 기간 녹화된 프로그램 보면서도 슈퍼챗 보내주시고 또 아름다운 댓글 참여해 주시고 회원 가입해 주신 분들도 계신데 방송 끝날 때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실 패널들 지난주 금요일 날 보고 또 라이브로 또 다시 보는데 이분들은 먹을 복도 있고 라이브 복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김유정 전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잘 보내셨어요? 예, 잘 보냈습니다. 얼굴이 더 방글생글해지셨습니다. 좀 쉬어서요. 재충전이 됐습니다. 예, 김정욱 원장님 네, 어서 안녕하세요. 오십시오. 김종욱입니다. 예, 여전하십니다. 나이 먹어도 철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여전하다는 게 참 중요한 거라는 걸 제가 조용필 공연을 보면서 아, 예, 느꼈어요. 예. 참 여전하다, 전과 같다. 예. 그러기가 쉽지 않잖아요. 전 제일 놀랬던 게 저는 이제 생방송으로 다 봤는데요. 아, 그래요? 세대가 화합한 것 같았다. 그러니까 20대부터 70대 청중들이 앉아서 노래하는데 제가 제일 좋아했던 노래가 단발머리라는 노래였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저한테는 진짜 10대, 20대 청춘을 이렇게 소환해주는 노래 중에 하나인데 그 노래를 21세기에 들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았고 새록새록했었고 그러다 또 바운스라는 노래는 어떻게 그 나이, 제가 60대 넘어서 그 음원을 냈고 그 1등을 달리면서 조용필이라는 가왕이 왜 가왕인지 그리고 과거에만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라 부단히 현재에서 미래로 가고 있는 그러니까 진짜 뭐랄까요? 진짜 청춘? 살아있는 청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보면서 왜 청중들이 눈물을 흘리는지 왜 열광하는지를 알게 됐고 75, 85, 95까지라도 청중 옆에서 좀 노래를 불러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즐거운 자리였습니다. 네. 패널들 다 소개하고 조용필 얘기를 좀 해보려고 했더니 우리 김정구 원장님이 정말 멋있게 정리를 잘 제가 철이 해주셨는데 아니 정말 저는 이제 그 물론 녹화죠. 라이브는 아니고 그런데 본 방송을 못 보고 나중에 좀 봤는데 단발머리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참 신선한 음악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그 뒤에 나와서 무용을 하는 그 백댄서들 보니까 대한민국 K 무용이 또 댄싱이 최고 아닙니까? 아, 그럼요. 야, 그 정말 최고의 그 춤과 어우러지는 그 노래가 이제는 뭐 물랑루즈 이런 거를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무랑루즈라고 말씀하시니까 아주 옛날 얘기 같은데, 그러니까 1980년대 음악인데 지금 들어도 전혀 뭐랄까 좀 옛날 같지 않은 신선함이 있어서 아 조용필이라는 가왕은 어쩌면 미래에 있었다가 1980년대로 돌아왔다 왔다 갔다 하는 인물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우린 참 좋은 어떤 그런 뭐랄까요 연예인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문화인을 우리 세대가 계속 만끽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사실 진짜. 조용필 공연에게는 김유정 의원님이 제일 평가를 잘하실 텐데 박영식 앵커 소개를 하고 앵커님 죄송합니다. 우리 박영식 앵커도 보셨나요? 예, 저도 봤습니다. 오. 예, 저는 뭐 이제 조용필 선생님 것도 보고 사실은 각 방송사가 내걸고 있는 그 뭐랄까 아티스트들의 공연이 이승환 씨 공연도 있었고 조용필 씨 공연도 있었고 그리고 이명웅 씨 이명웅도 것도 있었는데 좀 보면서 굉장히 역시 우리 그 K 컬처 또 우리 K 뮤직이 이렇게 풍성한 후배들이 가왕 조용필의 뒤를 잇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게 오래도록 건강하게 목소리 변하지 않고 꾸준하게 대중에게 사랑받는 가수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저는 사실은 그 뭐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라는 노래를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해가지고 리메이크도 많이 됐잖아요. 근데 정말 세대를 다 통합할 수 있고 모든 세대가 조용필 선생님의 노래를 리메이크를 많이 했기 때문에 누가 들어도 익숙하게 들을 수 있는 음악이어가지고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또 놀란 게 단발머리 아까 얘기했잖아요. 단발머리를 이렇게 부르는데 8살 어린애가 따라서 해요. 그 노래를. 벌써 이걸 어떻게 알지? 그랬더니 리메이크를 계속 해가지고 애들도 알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조용필 노래는 리메이크가 워낙 많이 됐어요. 아이돌 가수들도 많이 부르고 해가지고. 근데 저는 이제 놀랐던 게
대체적으로 이제 그런 대형 가수들이 나이 들어서 단독 콘서트나 디너쇼 이런 거 하면 후배 가수들이 최소 대여섯 명은 나와요. 왜냐하면 이제 힘도 들고 호흡도 딸리니까 후배들이 이제 도와주는 동안 옷도 갈아입고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혼자서 그 3시간을 소화를 하는데 한 30곡 이상을 불렀잖아요. 정말 놀랐고 특히 본인이 중간중간 인터뷰 영상이 나오는데 자꾸 목을 쓰고 노래를 연습하지 않으면 목소리가 변하고 더 힘들어진다. 그래서 자꾸 노래를 부르면서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 목소리가 그렇게 변함없이 가는 것 같아요. 50년생이잖아요. 그러면은 내일 모레 80이라는 얘기인데 영원한 오빠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희 중학교 때 생각이 났어요. 조용필 따라서 막 애들 핑클파마 하고 조용필파와 이용파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진짜 옛날 얘기입니다. 그래서 서로 막 싸우고 시기 질투하고 막 그러고 올해 그 가요대전의 가수대항은 뭐 누가 될 것이다 뭐 이런 거 서로 막 맞추기도 하고 했던 생각이 나서 저는 진짜 노래 따라 부르기도 하고 눈물도 나고 거의 올 한 해 우리 국민들 정말 힘들게 이 세월을 보내왔는데 너무 큰 위로가 됐던 공연이었던 것 같아요. 예. 정말 가왕이라고 부르기에 손색이 없는 그런 조용필 씨의 공연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도 그 가수 조용필 씨하고 좀 친분이 있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만나보면 참 겸손하고 성실하고 또 샤이해요. 아주. 그리고 술도 엄청 옛날에 많이 드셨다고 예. 얘기하더라고요. 예. 정말 그 이번 추석 연휴에 국민들의 마음을 좀 상당히 좀 어루만져준 그런 공연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오정숙님은 조용필님 정치권 피로감을 날려주셔서 감사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요. 이번에 추석 연휴 기간에 주로 나왔던 이슈들이 좀 지저분했죠. 정말 우리 이제 지금 내란 청산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겪어야 한다고 하지만 한다고 하는 게 뭐 냉장고를 부탁해 나온 거 가지고 막 이렇게 저렇게 막 싸우고 다투고 그러는 것들. 근데 그리고 또 김현지 부속실장 나오냐 안 나오냐 이런 거 가지고 따지던데 또 그 와중에 장동혁이랑 뭐 이런 사람들은 가서 또 건국전쟁 영화 보고 뭐 이러지 않았어요? 참 쳐다보기도 싫은 그런 상황이어서 아마 그 공연에 더욱 마음을 뒀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냉장고를 부탁해가 왜 문제가 되는 거죠? 저는 그게 문제가 된다는 것 자체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저도 인식을 잘 못했어요. 그냥 저는 이제 냉부회를 본방을 보긴 좀 어렵고 가끔 제 방을 보거나 이번에는 특히 이슈가 됐길래 전 이제 본방 끝나고 넷플릭스에 바로 업로드 된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 삼는 건 그겁니다. 그 국정자원 화재가 났는데 그 마당에 언제 녹화를 했으며 그게 녹화할 때냐 그런데 예능 출연할 때냐 지금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국민의힘에서 비틀어서 비판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 이슈가 연휴 내내 계속되고 이진숙 체포영장 체포적부심 기각된 거 급건하고 그다음에 그거 하루 이틀 지나가니까 냉부회 문제 가지고 계속해서 시비를 거는데 돌려서 생각하면 특별하게 다른 문제되는 이슈가 없었구나라는 생각도 한편 들었어요. 근데 저 그냥 재밌게 봤거든요. 이거 가지고 이렇게 몇 날 며칠 끌 일인가 좀 너무 각박하다. 그냥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대통령이 어디 가서 술 마시고 골프 치고 막 이러면서 무엇을 못 챙긴 것도 아니고 그것도 더군다나 K푸드를 알리고 그런 차원에서 했던 건데 그걸 가지고 문제를 삼는다는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봤어요. 맞습니다. 이건 이제 만들어진 논란이라고 저도 보고요. 만들어진 논란이. 예, 내용과 시기를 가지고 국민의힘 쪽에서 이제 프레임질을 해댔다고 저는 보는데 그 중에 좀 악질적인 거는 이재명의 잃어버린 48시간이라는 프레임을 들이댄 겁니다. 이게 이제 박근혜 당시에 세월호 7시간과 동일선상에서 국가 재난을 내팽개치고 지도자의 시간이 사라졌다라는 식의 이런 악의적인 프레임인데 이미 대통령실에서 연휴 중에 이 녹화 날짜와 시기까지 공개할 정도로 투명하게 밝히고 이 논란을 불식시키고자 했으나 지난 연휴에 대략적으로 한 6일 정도가 냉부해라는 이슈에 점령당하고 잠식당할 정도로 이 프레임을 걸고
국민들을 호도했다라고 보는 것이죠. 이것도 이제 국민 하나의 기만이라고 보고 저는 이 주제를 더 길게 끌고 가면 뭐 주진우 의원이라든지 장동혁 대표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더 이상 좋게 작용하지 못할 거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이게 K푸드 홍보라는 취지도 지금 무색해질 정도로 너무 논란이 뭐랄까 좀 가중된 것도 있는 것이고 이게 뭐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아까 이제 김유정 의원께서 말씀 주신 대로 특별한 이슈가 또 없었던 연휴이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만 주야장천 SNS에 국민의힘 쪽에서 의원들이 올리다 보니까 이것이 또 기사화되고 불가피하게 언론에서 또 다뤄지는 측면도 분명히 있다 보니까 이게 누구를 위한 것인가? 국민을 위해서 좋지 않고 국가를 위해서 좋지 않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앞두고 있는 에이펙을 위해서도 거기에서 K푸드가 또 홍보될 텐데 더 이상 좋은 논란은 아니라고 봅니다. 만들어진 논란 아주 정확한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선각자님 답은 인기가 더 높아질까 봐입니다. 거미줄 최정아님 얼마나 꼬투리 잡을 게 없으면 냉장고 가지고 지랄하냐. K푸드 홍보하는데 너희들 건국 전쟁은 왜 보냐. 맨날 불난데 가서 지켜보고 있냐. 그렇게 지적을 하셨어요. 아니 돌이켜보면 주야장창 술 처먹고 집무실에서까지 사우나하고 수시로 퍼마시고 퍼질러 자는 윤석열한테는 한마디도 뻥끗하지 못했던 자들이 할 말인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저는 이번에 대통령실 대응도 약간 불만이에요. 그걸 뭐 전전긍긍하면서 그냥 그 프레임에 말려 들어가지고 그 날짜가 말이지 뭐 이렇게 하는데 아니 좀 더 당당하게 아니 대통령이 이거 하는 일이다. 그렇게 왜 못했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좀 아쉬운 측면은 있는데 대통령 일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냥 저희들처럼 오늘 뭐 일어나서 일을 막 바꾸고 이럴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또 그리고 이게 방송 일정이기 때문에 방송국과 조정도 분명히 필요한 것이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전산망 화재 문제와 관련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거기에 갔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겠죠. 하지만 비행기에서 유엔총에 돌아오는 길에 화재 발생이라는 걸 접하고 그 부분을 밤새워 상황 관리를 하고 그 다음 날 오전 회의하고 그다음에 저녁에도 회의까지 충분히 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통령으로서의 조치는 충분히 진행을 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끼어있던 일정으로서 JTBC와 녹화를 했기 때문에 저는 대변인이 이러이러한 사유 때문에 이런 준비를 했었다. 그 핵심적인 내용들은 K푸드라고 하는 부분들을 전 세계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었고 이 냉보회라는 프로그램이 국내에만 저 시청자들한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해외에도 많이 나가는 프로이기 때문에 그런 이러이러한 과정 때문에 진행을 했다라고 좀 당당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마찬가지인데 대통령실이 좀 매뉴얼을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이러한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조치를 취했다. 그리고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국민적으로 일부 국민들이 거기에 대한 따가운 노출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의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좀 말씀하신 당당하고 좀 의연하고 국민에게 투명하게 밝히는 과정을 통해서 좀 이번 사태가 이후에 대통령 일정과 관련해서 좀 중요한 하나의 매뉴얼적 경험으로서 좀 내부에서 잘 좀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제가 이런 얘기하는 것도 좀 웃긴 측면은 있어요. 아니 얘 말도 안 되는 것으로 꼬투리를 잡은 사람들 때문에 이런 저희들이 변명이나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 매우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따지면은 장동혁 뭐 이 양반은 왜 영화나 보러 다닙니까라고 저희가 비판하면 뭐라 그럴 거예요? 예를 들면. 김종희님 냉부에 나오셔서 정말 소탈하고 편안하게 그 자리에 계시는 것 마음이 찡했습니다. 국민 속에 녹아드는 대통령님이라고요. 지들 하는 짓은 생각 안 하고 문제 삼으려고 작정하고 하는 거죠. 사실 뭐 냉부해 냉장고를 부탁했는데 이런 예능 프로그램 제가 사실 잘 안 봐서 그 내용은 모릅니다. 대통령이 예능 프로그램 나와서 막 낄낄대고 이러는 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K푸드를 소개하고 그 냉장고를 부탁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이렇게 찾아가서 그 집에 있는 냉장고로 뭘 음식을 해주고 그러는 냉장고로 갖고 옵니다. 아예. 들고 오는 건데요. 이번에는 냉장고 들고 오지 않았고요. 우리 음식들을 미리 이제 구입을 해서 거기서 이제 선택을 한 거기 때문에 뭐 이준석이 그런 얘기했어요. 야, 냉장고 들고 오냐? 대통령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거는. 김영남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예, 잘 쉬었습니다. 예. 저는 이준석이 깐족되는 것은 이준석이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국민의힘이 막 이걸 갖고 국가 재난 상황에서 대통령이 마치 자리를 비운 것처럼 이렇게 문제를 삼았잖아요. 예. 그 프레임에
좀 대응하는 것 가지고 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라고 하는데 이렇게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는 일을 자꾸 키우고 그걸 쟁점화해서 얻으려고 하는 게 뭘까요? 일단은 야당으로서의 존재감을 좀 부각시키는 거죠. 예. 사실은 야당은 야당이 잘해서 성공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사실은 집권 세력에 대한 비판, 비난을 통해서 집권 세력이 인기를 잃을 때 야당이 부각되는 이른바 반사 효과를 항상 누리는 입장이기 때문에 뭐 그런 목적을 갖고 비판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민간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큰 회사의 사장, 회장, 뭐 공직자도 마찬가지죠. 장관, 뭐 총리, 대통령은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만 저는 비유를 하자면 높은 자리일수록 왜 우리가 보면 가끔 서커스 쇼에 접시 돌리기를 하잖아요. 이게 재주가 훌륭한 사람은 접시를 여러 개 돌리죠. 동시에. 그러면서 그거 안 떨어뜨리잖아요. 근데 대통령쯤 되면 그 서커스 쇼에서 하는 접시 돌리기를 한 번에 수백 개를 돌리는 거예요, 사실은. 뭐 온갖 분야에 다 뭐 국정과 관련이 없는 분야가 거의 없잖아요. 근데 접시가 수백 개가 돌아가는데 그 중에 하나가 휘청휘청하고 이제 약해지면 이게 돌아가는 원심력이 약해지면 휘청휘청하고 떨어질 것 같기도 하고 가끔은 떨어져서 접시가 깨질 때도 있는 거죠. 그러면 그 깨진 접시만 바라보거나 아니면 깨진 접시를 당장 치우느냐고 다른 접시 돌리기를 멈춰야 되냐. 그 접시 하나 깨졌다고 그거 치우는 동안에 그러면 다른 게 다 휘청휘청 되기 시작해갖고 수십 개가 더 깨질 수도 있는 건데 그런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최대한 여러 개, 수백 개의 접시를 잘 돌리는 책무가 자리가 높아질수록 이제 주어지는 건데 저는 접시 돌리기하고 비슷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주 참 좋은 비유네요. 이형진님 늦게 오시더니 깔끔히 정리해 주시네. 늦게 온 사람이 이럴 때 보면 좀 유리해요. 레츠고고님 국집 너네들 덕택에 전 국민 다 봤다. 이것도 시청률이 많이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시청률 9% 2위 나왔습니다. 했대요. 9% 나왔습니다. 2등. 네. 명절 때. 조용필 공연이 1등. 1등. 이게 2등. 됐군요. 맹부의 사상 가장 높은 시청률이라고 역대 제가 최고 들었습니다. 시청률이에요. 냉부의 시즌 1, 2 논란이 안 돼도 이재명 대통령 출연이니까 시청률은 많이 나왔겠지만 아마 더 많이 보게 만들었겠죠. 보스형님 TV님 해군 함정으로 다금바리 회 공수하는 것보다 1000배는 낫다. 정필성님 국힘은 냉동실에 검은 봉지 뭐가 들었는지도 모르는 정당. 정필성님 아주. 문제는 그 봉지 안에 있는 음식을 한두 사람만 먹는다는 게 문제예요. 한두 사람이 다 먹었다 그거. 정말 이런 것은 국민들의 귀와 마음을 어지럽히는 짓이죠. 아무튼 그런 것밖에 할 게 없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혼탁한 연휴 정치권 속에서 그나마 또 조금 생각해 볼 만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민주당의 박수현 수석 대변인이 국힘 대변인 이름이 뭐죠? 박성훈 대변인한테 받은 문자를 공개를 했던데 이게 이제 박성훈 대변인을 칭찬하는 내용이죠. 박성훈 대변인이 이렇게 문자를 보내온 거예요. 선배님 추석 명절 잘 보내셨는지 인사차 전화 드렸습니다. 언제나 존경하는 마음으로 더 잘 모시겠습니다. 시간 되실 때 식사라도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훈 올림. 그러니까 박수현 대변인이 고맙습니다. 날 한번 잡아봅시다. 그러니까 그리고 어제 선배님에 대한 공격 너그럽게 이해해 주세요. 별 말씀을 컥 갔는데 저는 여야 간에 그렇게 험한 말로 공방을 주고받다가도 또 이렇게 문자로 제 마음은 뭐 본심은 그게 아닙니다.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을 공개하는 게 적절하냐를 떠나서 이렇게 공개를 하는 게 결국은 박성훈 의원을 칭찬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점에서 좋았다.
이렇게 생각하지요. 사실 우리 김유정 의원님도 대변인 민주당에서 하시면서 이렇게 그때만 해도 정말 좀 품격 같은 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비록 문자를 공개하기는 했지만 안에서 이렇게 뭐 서로 사과하는 것을 넘어서서 어떤 선을 막 넘어서면서까지 공방을 벌이는 게 요즘 너무 많기는 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대변인에 대한 공격은 서로 안 하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냥 그런 경계가 없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울 때가 있는데, 제가 대변인 하던 시절에 저쪽 한나라당 상대가 조윤선, 차명진, 윤상현 대변인이었어요. 아이고야. 참 복도 없네. 윤상현 초선, 다들 예. 초선, 차명진 의원이 재선 그런 시절이었고, 그때 제가 최재성 의원하고 이제 두 명이서, 그때는 수석 대변인 제도가 없었어요. 공동 대변인하고 저쪽에 이제 세 명이 대변인하고. 그래서 저희가 81명이던 시절이니까 한나라당을 상대로 뭘 해도 역부족이었죠. 그때는 막 그렇게 억울하면 선거에서 이겨 다수당 대봐 이러면서 깐족거리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래도 그 한나라당의 MB 정권 시절이니까 저희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때도 그래도 같이 만나서 술도 한잔하고 그런 시절이었어요. 근데 오늘 박수현 그다음에 저 박성훈 대변인 모습 보니까 저렇게 해야 됩니다. 대변인들이 서로에 대해서 인신공격은 자제하고, 또 저런 모습 간만에 보니까 좀 훈훈하네요. 싸울 때 예. 싸우더라도. 그래요. 참 대변인도 극한 직업이죠. 예. 극한 직업이죠. 가끔 이렇게 전화가 계속 울리는 듯한 환청 이런 걸 느낍니다. 엄마 전화벨 울리는 것 같지 않아? 막 이런, 한두 번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이제 정치도 사람이 하는 일이다 이런 표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제 극단으로 치닫은 정치다라고 이제 언론들도 많이 비판을 합니다만은, 이런 대변인끼리 서로 칭찬하고 사과를 하는 모습이 상대방을 좀 악마화하기 이전에 저 사람도 나와 같은 사람이다. 이제 이걸 이제 존중심이 드러나는 거니까, 이런 인식이 저는 이제 민주주의의 어떤 작은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정치판도 이제 과거의 사례들을 많이들 이제 선배님들이 이제 끌고 오시긴 하는데, 지금 우리 정치가 그만큼 좀 극단의 대립과 혼탁함이 있었던 시기를 지나가고 있어서, 내란이 진압되고 종식된 이후에는 좀 우리 국민들이 좀 편안하게 우리 정치를 바라볼 수 있는 날도 우리가 좀 기대해보고 희망을 가져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장면인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제 정치권 공방 속에 연휴가 끝나고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국감 정국으로 들어가게 되지요. 그리고 특검도 다시 이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연휴 기간에 못 쉰 곳 대표적으로 꼽는다고 그러면은 아마 국회에 보좌관들을 모셨을 거예요. 네. 국감 이제 시작되니까 연휴에 예. 모셨을 거고. 예, 다음 주 월요일부터니까요. 예. 연휴에 모신 보좌관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특검도 아마 이번에 추석 연휴는 반납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제가 내란 특검 출범한 지 100일 되는 날이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연휴 끝나자마자 오늘 첫 번째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어떻게 될지 이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자, 박성재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했는데, 지난번 내란 때 윤석열이 불렀을 때 박성재가 맨 먼저 도착했죠, 김영남 의원님? 그렇죠. 이른바 비상계엄 선포 전에 뭐 국무회의라는 거를 했다고 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제일 먼저 도착을 했고, 사실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되면 주무장관이 국방부 장관, 그다음 가장 연관성이 높은 정부 부처가 법무부 아닐까 싶어요. 예. 그러니까 비상계엄 선포되면 모든 게 계엄사령관 중심으로 이렇게 모든 시스템이 바뀌게 되면서, 그 가운데 아무래도 비상계엄 하에 군의 위상이 확 올라가니까 국방부하고, 그리고 비상계엄, 전국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사실은 군인이 아닌 민간인들도 재판을 군사법원 가서 받게 되잖아요.
모든 사법 시스템 자체가 군 중심으로 바뀌는 거니까 거기서 국방부 다음으로 가장 관련성이 높은 부처가 법무부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제일 먼저 도착을 해서 아마도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관련한 어떤 지시나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들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지금 그 박성재가 한 짓들을 보면은 맨 처음에 도착해서 윤석열과 뭐 이렇게 저렇게 논의한 것도 있지만 실행에 옮긴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출입국 관리하는 쪽 불러가지고 야 이거 저기 하고 그다음에 검사들 파견하고 또 수용시설까지 점검하고 이렇게 했던 혐의 이걸 가지고 지금 이제 특검이 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이번에 영장 내용에 포함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다음날 또 네 사람이 모여가지고 또 2차 모의까지 하고 이런 자 아닙니까? 사실은 박성재가 좀 늦어요. 원래는 지금 이상민 먼저 구속됐는데 이자보다 먼저 처리됐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상민 구속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딱 막힌 게 뭐냐면 이제 한덕수가 수사 과정에서 모든 내용을 갖다 사실을 갖다가 말을 하는 바람에 구속 영장이 기각됐죠. 그러면서 이제 입법부에 대한 수사 자체가 약간 좀 락이 걸린 상황이 있었는데 이번에 다시 재개를 하는 건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4명하고 통화를 했다는 거잖아요. 하나가 이제 법무부 검찰과장인데 검찰과장이면 아마 제가 볼 때는 검찰을 관리하는 걸 테니까 그래서 검찰 관리를 위한 어떤 조치를 얘기했을 것 같고 두 번째가 출입국 본부장하고 통화를 했으니까 계엄 하에서 특정한 사람들이 해외로 나가는 걸 막으려고 하는 조치를 했을 거라는 생각이고 세 번째가 교정본부장이니까 계엄 사범들 수감하는 문제와 관련돼서 얘기를 했을 것 같고 네 번째가 심우정 검찰총장인데 아무도 선관위 서버 문제와 관련된 내용들 그다음에 검찰 운영 문제들 이렇게 얘기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저는 계엄에서 가장 중대한 그러니까 주요 임무 종사를 했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이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는 하나의 근거로 삼으려고 했던 것이 선관위 서버를 압수해서 부정선거라고 하는 내용들을 만들어내려고 했던 측면들이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국정원과 검사들이 가려고 했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 문제가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민간인 수감이나 해외에 나가는 것을 방지하려고 했던 실질적인 조치에 대한 지시사항이 갔을 수도 있는 것이고 세 번째는 계엄사령부의 합동수사본부가 만들어지게 되면 검사들을 여기다 파견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전 이런 내용 자체가 진짜 그야말로 비상계엄 내란 상황에서 가장 주요한 임무에 종사하는 조치에 대한 일관된 지시들을 저 박성재라고 하는 당시 법무부 장관이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본인은 계속 이 상황에 대해서 자기는 그냥 해야 될 일을 했다. 직무를 갖다 남용한 게 없다. 나는 죄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상황이어서 만약 이 박성재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마저도 기각이 된다면 저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인 시선 자체가 더 악화될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특검 수사에 대해서도 국민적인 의심의 눈초리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추석 이후에 가장 중대한 어떤 하나의 구속영장 청구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청구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성재 영장 기각되면 진짜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한 여론이 상대적으로 더 올라가 버릴 거기 때문에 그렇게 못할 거라고 보는데 저는 참 그 박성재는 검사 출신이고 또 이상민은 판사 출신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지난번에 박성재가 나오면서 조사받고 나오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나는 이것도 저것도 지시한 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독수도 그렇고 증거가 딱 나오면 인정하고 어쩔 수 없이 그렇지 않은 것은 뭐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만 빠져나가려고 하잖아요, 박영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영장실질 심사 당일에 또 뭐라고 이 박성재 변호인 측과 박성재 측에서 하는지도 추가적인 보도가 나와야 알겠습니다만은 이들은 대부분 영장실질 심사 전까지 수사 과정에서 끝끝내 자신의 혐의를 다 부인하다가 자신이 구속 위기에 처하게 되면 혐의를 일부 인정하고 결정적인 사실관계는 또 부인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대부분 영장이 발부되거나 혹은 뭐 또 한덕수 같은 경우에 좀 의문이긴 합니다만 영장이 기각된 바 있습니다. 근데 다만 박성재 전 장관의 경우에는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상당히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내용을 보면 오만방자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혐의들을 다 부인하고 있는 것이고요.
대체적으로 그 계엄 타임라인을 따라가 보면은 계엄 당일에도 국정원에서 이 선관위의 서버를 분석하기 위해서 대검 쪽 검사들, 포렌식 전남 검사들이 파견이 되기도 하고요. 그 대목을 박성재는 과연 몰랐을까? 그리고 계엄 당일에도 뭐 아까 타임라인 잠깐 나왔습니다만은 가장 먼저 윤석열을 만난 사람이기도 하지만 뻔뻔하게 거짓말을 했어요. CCTV에 다 드러나긴 했습니다만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특정 문건을 들여다보고 메모하는 장면까지 다 찍혔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부인한 적이 있거든요. 이런 사실관계가 드러난 바 있고 아까 확인하셨던 검사 파견 문제, 출금팀을 대기시키는 문제, 그리고 수용 공간 확보하는 문제들도 이미 영장 청구 사전 단계로 관련된 담당자들, 가령 검찰과장이라든지 출입국 본부장이라든지 교정본부장들도 이미 다 조사 과정을 통해 증언을 한 바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디긴 했었습니다만은 이런 뭐랄까 법꾸라지들, 대표적인 법꾸라지들은 혐의를 대체로 다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영장 실질 심사에서 확실한 영장 발부를 받기 위해서 특검이 좀 촘촘하고 면밀한 조사를 했다라고 저는 보고 그걸 믿고 싶기 때문에 영장 발부는 사실 기정사실화 돼 있다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안웅수님, 뻔뻔하고 반성 없는 박성재는 필히 구속 상태에서 수사해야 합니다. 만약 기각된다면 사법부는 내란 동저범을 봐주는 게 분명합니다. 그러셨는데. 그러니까 국무위원 중에 4번째잖아요. 예. 근데 김용현, 이상민 두 사람을 이제 구속시켜놨고 한덕수 전 총리가 영장이 기각되고 나니까 특검에서는 좀 더 확실하게 증거를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한 것 같아서 그래서 조금 영장 청구가 늦어진 게 아닌가 싶고요. 그런데 이상민의 행적과 너무 비슷한 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상민이 소방청에 단전 단수 지시 내렸을 때 실제로 그게 하부 기관까지 지시가 내려갔고 이행이 됐다는 측면에서 박성재와 너무 유사한 점이 많은 거예요. 실제로 몇 사람한테 막 전화하는데 그 교정본부장한테 전화해서 수용 여력 확인해라라고 한 점에 대해서 교정본부에 비상 내렸고 서울구치소장한테 실제로 몇 명이나 수용 가능하냐라고 물어보기도 했고 전국 교정본부장들 그 기관장들 영상 회의도 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단전 단수가 내려갔던 것과 마찬가지로 쭉 그 지시사항이 이행이 됐다는 점에서 저는 뭐 굉장히 유사한 측면에서 영장은 발부될 것이다라고 봅니다. 예. 이제는 참 뻔뻔한 거. 딱 윤석열 닮았어요. 지난번 조사받고 나오는데 하는 태도 보십시오. 그거 참 고약한 친구네 뭐 이러지 않았어요? 저는 그거 보면서 윤석열이 딱 떠올랐어요. 예. 좀 비켜봐 주시겠어요? 나 저기 좀 보게. 어떻게 이런 자들이 검사 출신이라 그런가? 그때 그 장면 한번 볼까요? 파견 지시하시고 나서 이행된 거 관련해서 보고 받으신 적이 있나요? 심우정 총장이 눈이 안 보인다니까요. 이 사람 정말 고약한. 검찰국에서 지시를 하신 것까지는 맞다는 거잖아요. 김영남 의원님 어때요? 구속영장 발부될까요? 저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비해서 죄질이 약하다고 보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이상민 장관 발부됐잖아요. 구속 오래전에 돼서 지금 기소돼서 재판받고 있으니까 영장 발부에 있어서 형평성을 잃으면 신뢰가 확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런 의미에서 같은 주요 임무 종사자 혐의로 영장 청구됐더라도 죄질에 있어서 오히려 더 무겁다고 볼 수 있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영장은 당연히 발부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발부가 안 되면은 그건 이상한 거죠. 예. 그 날짜는 잡혔습니까? 영장 심사? 심사 날짜는 아직 안 아직 안 나왔어요. 나왔죠. 오늘 청구했으니까. 월요일이나 화요일쯤 잡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화요일쯤 뭐 화요일이나 이병철 변호사한테 물어보면 바로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래요? 네. 철수드라다무스. 화요일 합니다. 화요일 날. 승률이 얼마나 되는 예언 건가? 한번 이병철. 도전해. 예언 싶어요? 화요일. 근데 제가 잘못 도전했다가 또 옥수트라다무스 아이 도전 한번 해볼래요? 저는 우군해도 네. 다무스는 안 됩니다. 단무지요? 왜 그러십니까? 아직까지 명절 분위기인데. 김정욱 원장님 안 놀려먹으니까 일주일이 재미가 없었어요. 그러셨습니까? 자, 다음으로 넘어가죠. 아까 냉장고를 부탁 얘기를 잠깐 했는데 참 그 인간 같지 않은 자들이 너무 많아요. 이번에 그 창원의 김민아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사람일까요? 이번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하는데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어요. 한번 보시죠. 이제 국감에서 뭐 이거 가지고 또 분명히 물고 늘어질 거고 또 김현지 부속실장 나오네 마네 이거 가지고 할 텐데 김민아 이 창원시 의원이라는 자가 도대체 왜 김현지를 그렇게 싸고 도우느냐 그러면서 글을 하나 올린 게 있어요. 그 글을 보면 아무래도 경제 공동체 같죠? 그렇지 않고서야 저렇게 하겠느냐 아니면 또 자식을 낳은 사이가 아닌가요? 안 그래요?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김유정 의원님. 저 미친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건 좀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닌가요? 그때 그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한테도 그런 막말 해가지고. 그때 제명 안 됐나 봐요. 왜 제명이 안 됐냐면요. 창원시 의회가 국민의힘이 더 많아서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출석 정지 30일인가 뭐 그 정도밖에 안 받았던 걸로 기억이 되거든요. 네, 30일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명을 못 시켰습니다. 이 비율이 저쪽이 많아가지고. 그런데 그거 지금 재판 중이거든요. 본인이 또 1심에서 뭐 1억 5천만 원 뭐 배상해라. 그리고 징역 3개월 선고유예 받았는데 항소했거든요. 아직 재판 중이에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또 버젓이 SNS에 올립니다. 아니면 말곤가요? 그러니까 좀 이건 너무 심하잖아요. 일반인도 그냥 필부가 이런 글을 올렸다고 해도 이건 심각한 문제인데 더군다나 지방의회 의원이 이런 무책임한 글을 막 이렇게 올려도 괜찮은가요? 이 김민환과 이자는요. 이태원 참사 때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막말을 했어요. 그거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지 새끼를 2번 죽이는 저런 무지몽매한 애미가 다 있나. 저런 식의 생떼 작전. 애처롭기는커녕 자식 팔아서 한몫 챙기자는 수작으로 보인다. 아니 이태원 유족을 향해서 저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다가 제2의 세월호다 나라고 하다 죽었냐 우려먹기 장인들 자식 팔아서 장사한다. 민주당 저것들은 노란 리본 한 8, 9년 우려먹고 이제 깜장 리본 달고 얼마나 우려먹을까. 거기에 이제 해시태그를 그렇게 앵간이들 좀 그랬는데 저건 정신병자지요. 저런 미친 것이 자치단체 의원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상판떼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저렇게 해놓고 해명한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한번 보시죠. 왜 그런 글을 올리신 거예요? 유족들을 이용한 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 단체들이 보라고 올린 겁니다. 유족의 할 말이 아니었으니까 유족에게는 사과를 드립니다. 유족이 봤을 때 조금 모욕적이거나 그럴 수도 있으니까 유족에게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발언이 논란될 거라고는 상상을 못 하셨던 거예요? 네네, 제가 공인인 줄을 깜빡했네요. 제가 공인인 거를 인지를 못하고 그렇게 한 발언이라서 죄송하다고요. 제가 공인이 아닌 시절에는 그런 발언을 했어요. 과거에. 상황이 달라졌으니까 이제 말을 조심해야 되겠다. 박영식 앵커님 저게 사과하는 태도입니까? 저건 사과하는 태도가 아니죠. 저거는 어느 누가 보더라도 사과의 ABC도 갖추지 못한 태도이고 공인으로서는 더더욱 부적절한 태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창원 시민에 대한 일단 모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이 창원 시의원인데 창원 시의원의 자격으로 이런 일을 반복적으로 벌인 이후에도 만약에 이런 태도로 일관한다. 이번에도 뭐 실제 고발 조치가 나오거나 부적절하다라는 지적이 언론에 있다 보니까 이 글을 또 지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 지운 이후에 또 일단 언론들이 찾아가가지고 어떤 입장인지는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과연 저때 당시의 태도와 동일한 태도로 이번에도 일관할 것인지. 근데 저는 뭐 이제 구조적인 문제가 아까 있었다고 이제 우리 김유정 의원께서 국민의힘 다수의 그 환경에서는 제명도 어렵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공동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국민의힘 전체가. 창원시를 대표하는 창원시 의원들이, 특히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과거에 그런 발언을 하고도 재차 동일한 실수가 또 반복이 됐는데 이거를 그냥 방치하고 방기한다라고 한다면은 공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라고 직무유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거는 고스란히 이제 국민의힘 중앙당이 또 비판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고 창원 시민들을 모독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윤리적으로 책임을 또 물을 것은 이제 별개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뭐 도의적으로 인간인 이상 이건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이죠. 지금 뭐 이태원 참사에 대한 막말뿐만 아니라 이 김현지 제1부속실장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격 이 발언이라는 것은 저는 이거는 묵과해서는 안 되는 문제라고 보고요.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발언이다. 이거는 뭐 이제 보면서도 너무 분노스럽습니다. 아까 어떤 분이 저 이름을 김미나 말고 김미쳤나로 불러주세요. 그러셨는데 지금 저 이태원 막말해가지고 김미나 저자가 유족들 그 명예를 훼손하고 또 그런 혐의로 명예훼손과 위자료 예. 1억 4천만 원 판결 나왔는데 또 항소를 했다고 해요. 예. 저런 자는 어떻게 벌을 줘야 할까요? 아주 판을 좀 확 내야 될 건데 김영남 의원님 방법이 없나요? 일단 형사적으로는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이 됐고요. 그러니까 그 명예훼손죄로 기소가 돼서 집행유예형, 물론 이제 집행이 유예됐기 때문에 실제로 징역살이는 안 했습니다만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을 하게 되면 그게 취소가 되면서 이제 그 유예됐던 형이 복역해야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말씀하신 대로 1억 4,300만 원 손해배상. 거기인데 지연이자가 붙어요. 통상의 경우에는 1심 선고 이후에는 연 12%의 이자가 지연이자가 붙거든요. 그러니까 항소를 했다고 하니까 항소심 진행되고 또 이게 뭐 대법원에 상고까지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기간 동안은 적어도 1심 선고일로부터 12%의 지연이자. 근데 그게 나중에 보면 이자가 꽤 많습니다. 연 12%니까요. 1년에 1,600~1,700만 원씩 불어나는 거니까 지연이자가. 형사는 이미 결론이 났고 민사는 진행 중인데 저 글의 내용으로 봐서 항소심에서 결론이 크게 바뀔 것 같지는 않아요. 저거는 뭐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저런 자는 이제 저렇게 하는 게 오히려 극렬 지지자들한테 더 표를 얻는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김유정 의원님 전라도 말로 저런 것들은 껍데기를 벗겨버려야 돼요. 껍데기를 확 벗겨버려야죠. 정말 너무 화가 나는데요. 아까 그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유가족에게 한 얘기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까 그 글은 누가 봐도 유가족에게 한 얘기 아니었나요? 그리고 제가 공인인 걸 깜빡했습니다. 공인이 아니라도 그냥 보통 사람이라도 인간이라면 저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공인과 비공인의 차이가 없는 얘기예요. 저 기준점은.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죠?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저거 공인 맞아요? 괴물이죠. 저런 발언을 한다는 건 사람으로서는 저런 발언을 하지 못하는 거죠. 아니 어떤 부모가 자식을 팔아서 장사를 하려고 한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런 상상을 자기 머리로 한다고 하더라도 저 입으로 글로 내뱉을 수 있다고 한다면 저는 공감력이 전혀 없는 인간일 수밖에 없다는 거.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저런 사람들을 제때 뿌리 뽑지 못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창원시 의원으로 있잖아요. 그때 자식 팔아 한몫 챙기겠다는 수작으로 보인다라고 말했을 때 그때 뿌리 뽑았어야 되는데 뽑지 않으니까 지금 또 저렇게 김현지 문제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하는 논거를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저 1980년대 저희 데모할 때 썼던 게 각을 뜨자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제가 그때 각을 떠야 될 인간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그 사람답지 못한 사람이라면 저희가 그 사람을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아야 되는 건데 우리 법은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좀 되게 좀 유한 측면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이런 사람들을 원초적으로 뿌리를 뽑지 못하고 이런 발언을 하면
국민의힘에서 정치적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되니까 이 사람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해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헤이트 스피치라고 얘기해서 이 문제 관련해서는요, 최근에 혐중 발언하잖아요. 이 혐중 발언 문제와 관련해서 이 혐중 발언을 바로잡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내란을 옹호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내란 과정에서 내란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부정선거였고 이 부정선거의 원인이 중국이라고 얘기했고 그래서 이 내란을 옹호하는 자들이 계속 혐중 발언을 해대면서 지금 도처에서 시위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내란을 옹호하는 용어예요. 혐중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는. 근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김민아라고 하는 이 인물을 애초에 초반부터 뿌리를 뽑지 못하니까 그 뿌리 뽑지 못한 것들이 계속 지금 장가지를 일고 나오고 있고 이것이 국민의힘의 문화가 되고 그 국민의힘의 문화가 저희들 지금 가슴을 갖다 쿡 찌르는 말들을 해내고 있고 이걸 평론하는 상황까지 오게 됐다는 측면에서는 저는 좀 일종의 법을 좀 만들어서 이런 발언에 대해서만큼은 좀 형사처벌을 좀 강력하게 가중해서 할 수 있는 법안들을 만들어서 애초에 이런 발언을 할 수 없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께서도 7월 31일에 수보회의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피해를 주는 발언을 할 시에는 사회적으로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라고 강력하게 경고한 바 있고 최근에는 뭐 이제 혐오 발언과 관련된 내용들도 이제 김종욱 교수께서 말씀 주신 대로 경고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지금 김민아 씨가 하는 행동이라는 게 반복적이고 악의적이고 굉장히 사악하죠. 아까 이 해시태그도 보니까 자식 팔아 장사한다는 소리 나온다에 이어서 제2의 세월호냐라는 그 해시태그가 또 있었단 말이에요. 나라 구하다 죽었냐 이 해시태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가 참사에 대한 인식이 김민아 씨에게는 없거나 악의적으로 반복적으로 이 피해자들을 조롱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회적으로 단죄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만약에 국민의힘이 방치한다, 제명하지 않거나 그대로 내버려둔다라고 하면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로 김민아 창원시 의원과 동일한 참사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참사 희생자와 피해자들에 대한 혐오 발언을 이대로 방치한다라고 하면 아마도 더 심각한 제2의, 제3의, 제4의 김민아가 또 양산될 거기 때문에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힘 중앙당 차원에서 반드시 들여다볼 사안입니다. 전국에 있는 수많은 예쁜 이름 김민아 씨를 위해서 얘는 정말 김미천나로 바꿔서 불러야 네. 그분들을 보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스트 휴먼 아이디 제가 오늘 처음 읽어드리는 아이디 같은데요. 인면수심 더 할 수 있는 욕이 있다면 좋겠네요. 용서하면 안 됩니다. 악마들입니다. 악마죠, 악마. 괴물이라고 그러셨는데 어떻게 이런 사람이 거기에서 정치를 한다고 시민들을 대표한다고 거기에 있을 수 있을까요? 창원 시민들 정말 이번에 좀 똑똑히 이 실체를 좀 파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죠. 이번 추석 연휴에는 구치소에서 특식이 안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워낙 뭐 들어온 게 많아서 그렇다 그러던데. 예, 원래 그 법무부 쪽 설명으로는 이제 그 특식 제공 대신에 선물로 들어온 뭐 이런 물품들을 공유하는 것으로 그중에 이제 또 음식 같은 경우에도 남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특식을 따로 제공하지는 않고 지난 설과 다르게 그 물품들을 나누고 공유하는 방식으로 택한다고 했고 지난 설 연휴에는 사실은 뭐 서울구치소 같은 경우에는 불닭볶음면이라든지 설레임 아이스크림 이런 것들이 나왔고 김건희 씨가 있는 남부구치소 같은 경우에는 뭐 팥빙수가 나왔다라고 하는데 이번 추석 연휴는 그런 물품들을 공유하는 것으로 법무부가 결정했다고 합니다. 아씨 윤석열 때문에 특식도 못 먹고 막 이런 분들이 많았겠는데요. 사실 그것 때문에 안 준 것은 아니었을 텐데요. 그러니까 뭐 저는 이제 그런 것 자체가 뉴스가 되고 기사화되는 게 좀 저는 구치소에서 뭐가 나오는지 우리가 언제 알겠어요? 그러니까요. 윤석열, 김건희가 들어가면서부터 뭐 갑자기 엄청나게 영치금이 들어가고 이런 논란이 벌어지고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자체가 저는 가장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이걸 또 언론에서 계속 이제 이슈화시키고 기사화시키면서 그 내용들을 많이 얘기하게 만드는 것 자체도
저는 좀 언론 스스로가 이런 부분들을 좀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해요. 이런 거 가지고 저희가 예를 들면 지금 아까 냉부에부터 시작을 해서 특식이 뭐가 나오나 안 나오나 영치금이 얼마니 절마니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저희가 이 명절을 보내야 되는 상황 자체, 그러니까 이런 게 계속 확산되면 국민들이 정치에 대해서 혐오하거든요. 정치에 대해서 혐오하기 시작하게 되면 정치적 토론 자체를 멀리하게 되는 것이고, 이게 실제로 따지고 보면 소위 극우들이 노리고 있는 방식이고, 정치적인 예를 들면 혐오를 통해서 그 혐오를 계속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 주장의 내용들을 통해서 지지자들을 결집시키고, 그 지지자들은 그 사람들 말만 들으면서 극단적인 조직을 만들고 그게 정당까지 가는 일들이 꽤 많기 때문에, 저는 유럽 사례를 보더라도 좀 이런 뉴스는 언론에서 스스로 좀 자정하고 정제를 해서 나오지 않게 하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좋지 않은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미 구속이 됐기 때문에 두 사람 얘기를 딱히 많이 하지는 않더라고요. 많이 하지는 않고, 다시 뒤집어 생각하면 만약에 재판이 1심이 빨리 안 끝난다거나 그래서 1월 달에 구속 만료가 된다거나 이러면 이제 난리가 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는 감지가 됐는데, 이미 잡아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제 관심을 많이 안 두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면에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재판이 뭐 지연되거나 우리 또 불의의 그런 구속 취소 같은 그런 상황이, 비슷한 상황이 또 도래한다면 그때는 거의 밀란에 준하는 민심이 어떤 그런 상황이 도래할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고 왔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지금 3개월도 안 남았어요. 6개월이 1월 6일인가 정도의 상황이기 때문에 3개월도 남지 않았는데 재판의 속도는 나지 않은 상황이고, 직위원에 대한 신뢰는 할 수 없고,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의 행태를 보면 그것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만 믿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국민적인 우려가 분명히 있는 거고, 올 3월 7일 날이죠. 그 탈옥했을 때 국민들이 느꼈던 그 분노와 불안감들을 고려했을 때 저희가 이렇게 손을 놓고 있는 게 맞는가라고 하는 그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느껴지는 상황이어서, 저는 뭐 민주당 내부에서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이 문제와 관련된 속도조절 얘기가 나오는 측면들이 있습니다만, 속도조절 얘기를 하기 이전에 국민들이 느꼈던 과거의 분노, 그다음에 과거의 허탈함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국민들에게 충분히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밝힐 필요도 저는 있을 그런 시점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추석 연휴에 서울구치소 앞이 상당히 좀 시끄러웠습니다. 왜냐하면 통일교 총재 한학자가 지금 수감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통일교 교인들이, 신자들이 그 앞에 모여가지고 매일 오후 2시부터 5시, 밤 8시부터 10시까지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그것도 기도도 막 시끄럽게 하는 기도 있잖아요. 한번 잠깐 보실까요? 아, 그래요? 이따가 준비되는 대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떤 식으로 기도를 했는지. 막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저기 하면, 기도하면 풀리나? 참 어머니니까요. 본인이 뭐라 그랬죠? 독생녀니까요. 독생녀니까는 예수님 빼고는 아니, 그러니까 예수님 여동생쯤 된다는 주장이잖아요. 예수님이 독생자고 본인 스스로 독생녀라고 주장을 했으니까. 그러면 독생이 아니잖아. 아니, 그러니까 거의 독생. 비슷한 급이다. 급이 그 정도라고 본인이 주장을 한 거죠. 한학자 총재가. 근데 그 통일교는 최근에는 좀 없어졌습니다만, 그 전에 보면 무슨 잠실 운동장 같은 데서 막 몇천 쌍이 한꺼번에 합동 결혼식을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뭐 만나서 연애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당신은 문선명 총재가 너는 누구랑 결혼해 하면 그냥 하는 거라면서요, 그게. 원래 통일교 유명한 게 합동 결혼식이잖아요. 막 몇천 쌍씩 하고. 그러니까 그게 사실상 교주가 너는 얘하고 결혼해 하면 그냥 결혼할 정도니까, 옛날 교세 같으면 서울구치소 앞에 뭐 조금 시끌시끌한 정도가 아니고 그렇겠죠. 난리가 났어야 돼요. 왜냐면 결혼도 그냥 교주가 하라고 그러면 할 정도니까. 근데 교세가 확실히 그 점만은 못한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러니까 이른바 통성 기도를 그렇게 했다는 거죠. 추석 연휴 때 통일교 교인들이. 통일교에서 어떻게 하는지 이따 영상 준비되면 보여드리기로 하고, 그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권성동이도 지금 수감돼 있는데 뭐 홍거방이 있다 어쩐다라고 하죠. 그런데 권성동이가 홍거방에 있으면서 눈탱이가 밤탱이가 됐다, 이거를 김용남 의원님이 맨 처음 얘기를 하셨다고. 아니, 근데 홍거방에 있다라는 소문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아니라고 해요. 아 그래요? 예. 독방에 있대요? 독방에 있답니다. 네. 예. 홍거방에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말이 나왔을까요? 아니, 모르겠어요. 그런 좀 썰이 돌았었어요. 구속되자마자 서울구치소에 독방이 모자라서 예. 홍거실로 갔다라는 소문이 났는데 그거는 사실은 아닌 것 같고 보통 그 서울구치소 독방에 있으면 왜 층이 좀 구분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운동 시간도 좀 구분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윤석열 피고인의 경우에는 운동 시간이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권성동 의원의 경우에는 거기까지 해주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확인은 안 되고 있어요. 근데 홍거방 가면 딱 조악됐는데 아무튼 이번에 이제 박성재가 구속이 되면 그야말로 윤석열 포함해서 그쪽에서 내란 정부 정도는 하나 구성이 가능할 것도 같은데 한덕수가 구속을 피하는 바람에 서로 누가 총리한다 막 이렇게 싸우지는 않을까요? 지금 아직까지 총리와 부총리급이 없네요. 공석이네 공석. 그러니까. 거기가. 내란 정부. 총리 대행 하나 만들어야죠. 그러니까요. 하나의 내란 정부도 만들 수 있겠지만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수사 대상이 이제 어느 정도 확대되느냐에 따라서는 구치소 내에 교섭단체도 만들 수 있죠. 그럼 권성동이 해야겠네요. 권성동이 당대표로. 윤정부에서 입각을 못했으니까 유일하게 입각 못한 사람이잖아요. 그럼 전 본인이 총리 권한대행 하면 될 것 같고 뭐 이상민하고 박성재하고 둘이 싸울까요? 아니 왜 서울구치소에서 교섭단체 구성되면 원내대표 또 해야지 왜? 그렇지. 아니 입각을 못했으니까요. 본인 장관보다는 총리 하고 싶어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저 눈탱이가 밤탱이가 됐다 이건 사실하고 좀 다른가요? 모르겠습니다. 저 사실 확인이 아직은 안 그럼 되고 그거 있어요. 저 루머구나. 아니 네, 루머고요. 눈탱이가 밤탱이가 됐다. 그 얘기를 김용남 의원님이 맨 처음에 얘기했다. 그렇게 아니, 알려져가지고. 이른바 눈 발언을 안 했는데. 아 그래요? 예, 반 발언도 안 하고. 예. 그리고 지금 취조를 하시는. 그런 얘기가 떠돌았는데 독방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홍거방이 아니고 눈탱이가 밤탱이 사실이면 교도관한테 맞았거나 아니 운동하다가 주변 사람한테 맞았거나 만약에 아니면 홍거방에서 맞았거나. 홍거방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눈탱이가 뭐 전제가, 밤탱이라면 예. 교도관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놀러 와봐 이 자식아 이렇게 했거나. 그게 동선이 좀 겹칠 수는 있을 거예요. 독방에 있어도 이 운동 시간이나 아니면 이제 그 샤워 시간이나 이럴 때 동선이 좀 겹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구치소도 머리 아프겠네요. 하도 이런 놈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 시간 이렇게 서로 안배하는 것도. 안배해야 되잖아요. 예. 안 마주치게 해야 되고 운동 시간도 따로 짜고 뭐 이렇게 머리 아플 것 같은데. 그냥 내란 정부용으로 홍거방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다 모아나요? 윤석열이랑 이렇게 다 함께 하게 하면은 어때요? 내란 홍거방. 거기서 말 맞추기 하거나 증거 조작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리 수용이 원칙입니다. 네, 분리수거 아니고요. 분리수용인 거죠. 홍거방에 모아놓고 모든 내용을 갖다 녹취를 하면 아이고 참. 아니 근데 이제 국회의원 신분이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독방을 주는 것도 사실은 저는 잘 이해는 안 되고 게다가 또 서울구치소는 과밀 수용된 상황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뭐랄까 피의자들이 계속적으로 수감이 되게 되면 언제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다 독방을 내어줄 것인가 그것도 구치소에 굉장히 큰 고민거리일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맞아요 그러면. 예? 홍거방으로 다 집어넣으면 내가 볼때 진짜 맞을 거예요. 그 예전에 임리숙 위원장이 얘기했던 다구리라는 소위 네. 바로 이루어지게 즉각 실행 가능합니다. 담요 덮으면 상처도 덜 나요. 아무튼 이번에 그 대한민국 사법부 혜택을 제일 많이 본 자는 윤석열이죠. 정말 건강 좋아져가지고 아주 뭐 다이어트에 얼굴 혈색도 좋아지고 참. 그러니까 거기다 염색까지 하면 제가 볼 때 진짜 예를 들면 몸 좋아졌다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염색을 못해서 그런 거지. 그거라도 우리 나라가 좀 도와줘야지 뭐. 염색을 시킬까요 그러면? 아니 염색 말고 이렇게 몸 건강하게 해지는 거. 그래야 오래 살죠. 오랫동안 가게. 예. 사형은 이제 선고가 돼도 집행이 안 되니까 그렇죠. 무기징역으로 오랫동안 또 오래 가야 돼요. 죽을 때까지 건강하겠네요. 건강하게. 네.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길. 프로젝트. 예. 또 추석인데 저도 덕담 하나 해주고 마쳐야죠. 참 좋은 생각이십니다. 제가 볼 땐
저희들의 꿈 오랫동안 건강하게 죽을 때까지 그렇게 거기서. 근데 왜 나는 농담같이 들리게 이야기하는데 김 원장님 얘기하면 진난 같죠? 제가 좀 진솔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제가 보니까 진심이 좀 당겼어요. 예, 자 2부에서는 이제 국감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되는데 국감에서 정말 어떤 것들이 뜨거울 건지 한번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일교 영상이 준비됐나요? 한번 볼까요? 김유정 의원님. 네.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좀 약한데요? 약해. 예, 숫자가 많지는 않네요. 근데 저 저게 소리가 이제 자발적이 아니라 그런 거예요. 저것도 동원일까요? 아, 동원이죠. 확성기 통해서 다 들려서 독생녀 참 어머니께서 힘을 많이 받으셨다고 하는데요. 특히 이제 그 한학자 총재 구속되기 전에 통일 관련 처음 보도가 막 나오기 많이 보도될 무렵에 주로 했던 방송사 앞에도 통일교도들이 막 몰려왔었어요. 그래서 막 경비가 강화되고 그런 적도 있었는데 보니까 숫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예. 그때도. 그래서 굉장히 약화됐구나. 그리고 이게 어쩔 수 없이 이거는 받아들이고 있구나.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예. 자, 1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로 가지요.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정말 치열한 국감이 펼쳐지게 될 겁니다. 국감에서 어떤 것들이 나타날지 이번 추석을 앞두고 여야 간에 이걸 예고하는 그런 공방이 있었는데 그거 한번 보고 가시죠. 예, 민주당 국민의힘 그 추석 전에 회의에서 했던 내용이 있으면은 들려주셔도 좋고요. 그러면은 그냥 갈까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어떤 게 쟁점이 될까요, 김정우 원장님? 저는 쟁점 사항 자체와 관련해서는 일단 첫 번째로는 지금 민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소위 비쟁점 법안 같은 경우 본회의를 열어서 통과시키자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싸울 땐 싸우더라도 일단 좀 비쟁점 민생 법안 같은 경우는 빨리 통과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통과되지 않게 되면 그만큼 국민들이 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핵심적으로는 좀 내년도 확장 예산 문제와 관련해서 논쟁이 좀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당연히 내년에도 확장 예산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재정을 갖다가 좀 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거기에 맞춰서 정부 재정을 어떻게 확정할 것인가의 문제, 아마 국민의힘은 죽어라 거기에 대해서 반대할 가능성이 꽤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내년에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아마 12월 달에 또 엄청난 논쟁 공방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지금 계속 국민의힘이 얘기하는 게 무슨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칼날처럼 검증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4개월 정도 일을 했고요.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작년 윤석열 정부 때 예산 가지고 지금 집행하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오히려 이번 국정감사 같은 경우는 지난 3년 동안 윤석열 정부가 분탕질 친 우리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잘못된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좀 밝혀내서 그 내용들을 교정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내란 문제에 대한 척결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는 여전히 중대한 문제인 것이고요. 아마 중요한 쟁점이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후속 조치들을 취하는 문제, 전 이런 것들이 주요한 사안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장 첨예한 것은 역시 조희대. 예. 출석 가지고 이제 붙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법사위가 아무래도 가장 뜨거울 상임위가 될 것 같은데요. 거기에서 이제
펼쳐지는 여야 간의 공박은 대체적으로 지금 쟁점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만은 보통 그 대법원장의 출석이라는 것은 국정감사 기간에 잠깐 시작할 때 와서 국민을 상대로 한번 인사를 드리고 또 마무리할 때 잠깐 이제 대법원장이 오는 경우가 관례였는데 기관 증인을 법원행정처장인 천대엽 처장이 나와서 기관 증인을 하게 되면 대법원장이 이제 뭐 공석인 경우가 많죠. 근데 이번에는 조희대 출석이 야당으로부터의 가장 핵심적인 요구사항, 여당으로부터의 핵심적인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만약에 출석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것도 뭐 물론 경고를 주고 뭐 절차상으로는 출석 요구를 하고 경고를 하고 동행명령을 결정하고 그 이후에 집행을 하는 과정까지는 있습니다만은 불응시의 경우에는 또 고발 조치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실제 그런 조치까지 나아갈 것인지 민주당의 셈법이 좀 복잡하긴 할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뭐 당연히 대법원장이 국민의 요구에 부름에 응하는 것은 당연한 거라고 봅니다만은 이것을 실제로 동행명령장 발부까지 나아간다고 하면 뭐 일부 뭐 이제 정치적인 부담을 또 가져갈 수도 있는 거라서 민주당의 셈법은 또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일입니다. 김준일 의원님, 되게 이제 대법원 같은 경우에 대법원장이 처음에 국정감사 가면은 인사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석을 허용을 해주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답변은 법원행정처장이 대신하도록 하겠다라고 양해를 해줬는데 네. 이번에는 이제 대법원장을 상대로 지금 물어볼 게 많이 있으니까. 너 가면 안 돼. 여기 있어. 이렇게 하겠다는 건데 만약에 대법원장이 그렇게 하는데도 법원행정처장한테 맡기겠습니다 하고 떠나버린다든지 아니면 이석을 허용을 안 할 것 같으니까 안 와버리다든지 이럴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건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둘 중에 하나인 거죠. 참석을 했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저는 떠나고 행정처장에게 이러면 양해 못해. 양해 안 하겠어.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기관 증인이 아니라 일반 증인으로 의결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나와야 됩니다. 나와야 되는데 타당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다면 또 그게 양해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게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예. 그래서 일반 증인하고 똑같이 대접을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사유서가 타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나중에는 동행명령장 발부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게 법사위원장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나와서 본인도 이참에 좀 털고 가는 게 그게 상식에 부합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할지는 예측을 못 하겠어요. 근데 안 나오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아예 그냥 본인이 그 위기 상황을 어떻게 모면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안 나오려고 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이후 어떻게 우리가 대처할지는 또 고민할 문제인 것 같아요. 안 나올 경우. 일마가 이제 뭐 안 나오고 어떻게 할 때 동행명령장까지 발부를 할 거냐 말 거냐 하는 것은 이제 흔히 말하는 역풍 뭐 이런 걸 생각해서 망설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론이 중요한데 추석 앞두고 SBS가 여론조사한 걸 보니까 조희대가 사퇴해야 한다가 48%, 사퇴하면 안 된다가 35%로 나타났더라고요. 사퇴해야 된다가 훨씬 높아요. 이런 걸 보면 저는 100% 동행명령장까지 발부해서 너 진실을 말해라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할까 궁금합니다. 김영남 의원님. 글쎄요. 이제 지금 법사위 분위기로 봐서는 정말 안 나오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대법원장을 상대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거나 아니면 뭐 사실상 그 끌어다가 갖다 놓는 건 처음이잖아요. 예. 저희가 추석 연휴 시작하기 직전에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체포영장 집행이 됐잖아요. 근데 법원에서 이제 석방이 됐어요. 그래서 뜻하지 않게 별로 어떤 합리적인 이유는 없어 보이는데 이진숙 전 위원장이 어쨌든 추석 명절에 이슈가 됐단 말이죠. 자, 국감 시작하는 날인데 다음 주 월요일부터 국정감사 시작인데 그 첫날 대법원 국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정감사 시작하면서 만약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안 나올 때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거냐
그렇게 되면 이번 국감은 그냥 조희대 국감으로 끝날 것 같아요. 왠지. 온통 관심이 거기에만 집중되고 그 이슈로 국정감사가 그냥 거의 다 지나갈 것 같아서 글쎄 모르겠습니다. 이제 뭐 법대로 해야 된다. 나와야지 왜 안 나오냐라는 의견이 높은 것도 사실인데 실질적으로 동행명령장이 발부됐을 때 그 후폭풍은 적어도 적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대법원 국감이 이틀이잖아요. 예. 월요일하고 수요일입니다. 그러니까 월요일은 대법원 이제 올랐던 국감이고 수요일 날 한번 현장에 간다는 거잖아요. 그 수요일 상황까지를 좀 지켜보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때도 로그 기록 보겠다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 7만 쪽 니네가 진짜 읽었는지 기록 내라고 했는데 안 내니까 보겠다라는 거 하고 대법관 증언하는데 1조 4천억 듭니다. 서초동 땅 사고 하려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대법관 집무실도 한번 보고 우리가 확인하겠어. 1조 4천억 때문에 니네가 안 한다고 계속 얘기하니까 실제로 상황도 한번 보겠어. 라는 두 가지거든요. 그래서 15일까지 아침 상황까지 좀 보고 뭔가 판단하지 않을까 싶어요. 월요일 날 나오면 제일 좋죠. 저는 사실. 그렇게만 해봤으면 좋겠어요, 김주공 원장님. 네. 국감에 그 대법관들한테 딱 이거 한 장만 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 읽어봐. 그래가지고 시간을 재. 네. 그러면 뭐 한 장 읽는데 뭐 한 30초 걸리나? 7만 페이지 말씀하시려고 그래서 그러시는데. 곱하기 7만 하면 계산 나오지 않나요? 7만 다 읽게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예, 그러니까 최근 일각에서는 또 농담처럼 조희대 대망론 얘기를 하죠. 대망론.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계속 압박을 가하게 되면 윤석열처럼 정치 탄압 이렇게 뭐 이런 식의 빌드업을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는 합니다만 국민이 요구하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 어떻게 지규현 같은 자가 재판을 할 수 있도록 대법원장은 내버려 두고 있지? 설명 좀 해봐. 뭐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자기들이 발표한 거에 의하면 직무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지규현이 별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면서 자기들이 사법권을 직접 가지고 있지, 그러니까 수사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공수처 수사 결과를 봐서 이렇게 해놓고 공수처가 그 압수수색 영장 청구했더니 그걸 기각시켜버리는 사태를 보면서 뭐 하자는 거지라고 하는 의구심에 대해서 설명해달라는 게 하나고, 그러니까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신들은 어떻게 이틀 동안 7만 페이지를 읽을 수 있는 거지? 뭐를 읽었어? 종이를 읽었어? 아니면 화면을 읽었어? 또 왜 밝히지 않는 거지? 그렇다면 당신들 스스로가 사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라고 자인하는 거 아니야? 그럼 당신들은 사법부에 있어야 될 존재 이유가 없는 거 아니야? 이 질문에 좀 답을 해줘 라고 하는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청문회건 아니 국정감사건 상관없이 국민이 듣고 싶어하는 건 그 얘기들을 당신들의 입으로 얘기해달라는 게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설명하지 않고 있거든요. 전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역풍이 있을 수도 있고 뭐 다양한 것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민주당이 적절하게 여기에 대응하면서 사법개혁의 여론을 모으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뭐 동행명령을 하고 말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과정에 대한 충분한 여론들을 만들어서 왜 민주당과 또 국민이 요구하고 있는 사법개혁을 추진해야 되는지에 대한 동력을 모으는 작업으로 집중할 필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동행명령 이런 것들에 대한 형식적인 부분들보다는 국민의 마음을 모아서 이후에 사법개혁을 입법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추진할 수 있는 힘을 아마 제가 알기로는 MBC 언론사에서도 그 불출석한 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비판, 거의 격차가 제가 볼 때 20% 정도 격차가 났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작업들을 하는 것으로 좀 집중하는 것이 좀 더 현명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한 그 국민들의 반감을 또 역으로 또 어찌 보면 정치권이 활용할 필요도 저는 있다고 보는 게 여론조사에 이미 드러나고 있는 지휘연, 조의대에 대한 판단은 전 사실상 끝났다고 보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일반 증인까지 채택한 상황에서 본인이 출석에 불응한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조의대 대법원장이라는 사람이 김건희나 윤석열하고 동일해지는 효과라는 거죠. 그때 당시에도 3년 반 내내 어떤 국민적인 의혹이 있을 때도 윤석열, 김건희는 늘 피해만 가고 국민들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너무 이 어떤 의혹이라는 게 다 명백한 상황에서 사인회동서를 차치하고서라도 왜 공수처의 영장을 사법부가 기각을 했는지, 뭐 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업무 차량 운행 일지 기록은 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지, 이런 아주 기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물어볼 자유도 없단 말입니까? 이거는 정기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장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묻고 있는데 답을 하라 이겁니다. 근데 만약에 안 나온다면 국민들이 평가할 것이다 라는 저렇게 생각합니다.
대망론까지 나온다고 그러니까 제가 깜짝 놀랐는데 그 대망이 아마 조희대 망했다 뭐 이런. 명쾌하신 저 정리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으로 나하고 뜻이 같았어요. 아, 제 마음은 항상 같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위해서 제가 희생하는 거죠. 탄탄 TV 잘 나가요? 요즘 힘듭니다. 요즘에 전체적으로 조금 예. 힘들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영원히 막 달릴 수 그럼요. 없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숨 고르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탄탄하게 예, 숨을 탄탄하게 고르고 있습니다. 여전하게 변함없이 조용필처럼 아, 오늘 분위기 좋은데요? 아, 브로맨스. 먹방 못 드리니까 말로라도. 살짝 기분이 안 좋아지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살짝 기분이 안 좋아지시는. 참 우리 앞에 조용필 얘기 한참 했는데 김용남 의원님 좀 늦게 오셔가지고 봤어요? 예. 좋았죠? 어우, 역시 대단하던데요. 예. 예. 더 훨씬 멋있는 표현으로 했는데. 아, 그래요? 예. 아니, 일단이 그렇게 웃긴가요? 일단 연세가 좀 있으시잖아요. 사실. 만으로 75. 예. 근데도 그 장시간 공연을 혼자서 이끌어갈 수 있다는 체력이 일단 대단한 거고, 그리고 노래에 대한 열정이나 이런 게 가왕이라는 타이틀이 그냥 붙는 거는 아니구나라는 걸 실감할 수 있었어요. 예. 정말 대단했어요. 김영일님 슈퍼챗 보내주시면서 백운기 선상님, 박영식 에디터님, 확시 이쁜 광주 떡 유정 누나, 김종욱 성님은 쇠주 만나게 드셨어? 이건 아니죠. 오민 씨, 김용남 성님 다 아시네. 오민 씨가 뭐예요? 50 넘어서 민주투사된 시장인데요. 예. 그게 이제 작년 12월 3일 날 비상계엄 터진 이후에 붙은 별명인데, 근데 그 이후에 조금 바뀌었죠. 오민 씨는 여전히 오민 씨인데 50 넘어서 민주당원된 시장. 민주당원된. 김영일님은 저보다 더 잘하시네. 오늘 또 나라를 위해 욕 보시오 하면서 슈퍼챗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또 회원가입도 함께 해주시면서 지비들께서는 추석 연휴 잘 보내셨어? 이쁜 광주떡 하니까 김영일님도 고향이 저쪽이신갑네요. 그러신 것 같네요. 네. 자, 감사합니다. 이렇게 추석 연휴 지나고 나서 라이브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니까 저도 아주 더 힘이 나고 또 이렇게 반가운 분들 뵈니까 좋습니다. 연휴 기간에 82만 명 돌파했더라고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실시간 동접이 16,000명, 7,000명 가까이 갔는데 좋아요가 10,000명이 안 됐군요. 아쉽네요. 여러분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고요. 다시 보기 하시는 분들도 혹시라도 구독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정어리TV가 씩씩하게 자라날 수 있습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사무실에서 이렇게 청소해 주시는 아주머니 추석 끝나고 이렇게 반갑게 인사를 했는데 저도 이거 구독 누르는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감사하네요. 예, 감사합니다. 예, 자 함께 해주신 김유정 의원님, 김용남 의원님, 김종국 원장님, 박영식 앵커님 다시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